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이제 페르시아 전쟁, 그래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전에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 책 안에다 굉장히 많이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핵심된 내용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 시대 혹은 그 시대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게 이제 여러 강 가운데서 이렇게 몇 권 가운데 그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전의 그리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몇 가지 사료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헌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1권에 보면은 스파르타 폴리스죠. 우리 유명한 그 영화 300에도 등장하게 되는데 그 스파르타에 나오는 리크루구스 입법이라 그래서 리크루구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에 대해 실존 인물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약간 그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여하튼 책에 보면은 리크루구스라는 인물이 스파르타에 등장을 해서 리크루구스 시스템, 즉 체제를 만들어내게 돼요. 리크루구스 체제가 갖고 있는 다양한 몇 가지 공적인 영역을 강조한다든지, 그다음에 아니면은 토지 입법을 한다든지, 이런 기타 이런 것들을 쭉 이 리크루구스 체제 입법 안에 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입법 활동들을 여기 글 안에 담아놓게 돼요. 사실 그래서 스파르타에 대한 그 문헌 정보들이 굉장히 많지가 않은데 그나마 그래도 이 히스토리아 안에 리크루구스라는 입법 과정이 있어서 사실 지금 스파르타가 이원 왕정제죠.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변화가 무쌍합니다. 아테네 같은 경우는 정치 체제 자체가 처음에는 그죠, 귀족정 왕정이었다가 나중에 어디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금권정이라 그러죠. 솔로네에서 금권정으로 넘어왔다가 그 다음에 페이시스트라투스라고 해서 참주정이 왔다가 그 다음에 민주정으로 가게 되는 이런 과정을 쭉 거치게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 뒤에 나오죠. 1권에 보면 다시 1권과 5권을 보면은 아테네의 참주정이 어떻게 성립이 되고 페이시스트라투스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참주정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이렇게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5권에 보면은 클레스테네스의 이제 민주정으로 가기 위한 민주정 초기 단계죠.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가 기본적으로 이원 왕정제라고 하는데 왕이 2명이죠. 왕이 2명입니다. 스파르타는 왕이 2명이고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왕정 시대를 거쳐서 금권정, 참주정, 민주정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아테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변화가 이렇게 있은 반면에 스파르타 같은 경우 거의 변화가 없이 정치 체제가 이원 왕정제로 쭉 굳어가게 돼요.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이 책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이야기를 할 때도 항상 이 책은 중요한 참고 서적이자 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보통 역사학에서 1차 사료라 그러는데 원사료, 굉장히 중요한 그 시대의 내용으로 쓰여진 그 시대 인물이 그 시대 글자로 쓰여진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사료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리스 전쟁 시대 그리스에 대한 역사 이야기가 여기 많이 녹아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히스토리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전문에 나와 있었죠. 헤로도투스는 이 전쟁에 대한 원인을 밝히겠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그렇다면은 이 히스토리아는 무엇인가? 그래서 나오죠. 그리스인, 즉 헬라스인과 페르시아인인 비헬라스인 차이는 반드시 있다. 이게 뭐냐? 자유와 노예 상태에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리스인은 기본적으로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다. 물론 고대 사회 안에 내에서 신분제 사회가 기본적으로 시민이 있고 귀족이 있고 그다음에 노예가 있는 이런 신분제 사회였지만 하지만 기본적인 자유 상태가 그리스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부분. 그리고 오히려 페르시아인들은 전제 정치, 국왕에 의한 왕에 의한 통제에 의한 이러한 전제 정치가 굉장히 많아서 노예 상태가 심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민주정으로 가기 위한 그런 단계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그리스인들이 갖고 있었던 자유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게 하죠. 그래서 자유와 노예의 이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리스인들이 왜 그렇다면은 페르시아인들이 계속 저항을 하는가? 특히 이오니아 지방, 소아시아 지방에 페르시아인들이 밀고 들어와서 여기 살고 있는 폴리스, 그리스인들을 정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끊임없이 저항이 일어나요. 저항이. 그래서 왜 그렇다면은 그리스인들은 왜 끊임없이 다른 민족과 다르게 또 다른 국가와 다르게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인을 상대로 계속 뭐합니까? 바로 저항을 하느냐. 이게 이제 자유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와 예속의 문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리스인들이 정복당했던 그리스 폴리스가 왜 끊임없이 페르시아를 상대로 저항을 했느냐? 그는 자유와 예속의 문제로 이
헤로도투스는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게 아테네의 선택 자체가 그리스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그리스를 구원했다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게 이제 아테네의 선택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중요하죠. 아테네의 선택은 아테네인이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아테네인들도 뭐합니까? 사실 신탁을 올립니다. 자, 다시 3차 전쟁이 납니다. 3차 전쟁이 나가지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고 신탁을 올려보니까 신탁이 내려오는 신탁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게 내려와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아크로폴리스의 신전과 뭐는 다 불탈 것이고, 어떻게 그 초기에 그 신탁이 내려왔던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런데 나무의 벽으로 뭡니까? 나무의 벽으로 둘러싼 곳을 찾아라. 거기서 안에서 머물게 되면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탁이 내려온 걸 보고 해석이 이제 구구절절 다르죠. 근데 문제는 아테네 선택 자체가 기본적으로 아테네이 갖고 있었던, 그리스인이 갖고 있었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뭐를 만들어냈냐면 사실 나무의 벽이라는 것이 뭔가 이걸 두고 그리스인들 사이에 이제 갑론을박이 일어납니다. 그랬다가 이제 결국 많은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지만 결국 이제 테미스토클레스는 유명한 장군이 이제 사실 연설을 해가지고 이 나무의 큰 벽은 배다. 그래서 우리가 배를 만들어야 된다. 배를 만들어서 배 안에서 우리가 전투를 하면 이긴다. 이 뜻이다. 그래서 배를 만들자 해서 그 당시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3차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아테네 인근에 커다란 광산이 발견이 됩니다. 금광, 은광, 광산이 발견이 되는데 이 광산이 일반적으로 아테네 인근에 발견이 되면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그 광산의 금이나 은을 캐서 전부 다 아테네 시민의 엠블렘으로 나눠버려요. 아테네 시민에 의해서 10,000명이다 하면은 금광이 10,000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10,000명이니까 만 원에 10,000원을 나누면은 1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테네 시민 1인당 1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 나누어요. 안 나누고 우리는 이 돈을 전부 다 뭐 하겠다? 배를 만드는데 전부 다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아테네 인근 앞바다죠. 앞 항구에 배를 엄청나게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그리스 자유를 수호하면서 그리스 맨 마지막 해전이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죠. 살라미스 해전 때 그리스 아테네의 해군이 결국 적의 해군을 물리치면서 최종 승리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헤로도투스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그리스인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리고 민주정의란 아테네의 어떤 발전되어 가는 그런 정치 체제, 그리고 그리스인들 전체에 퍼져 있었던 각각의 개별적 폴리스가 각각 독립되어서 분리되어서 자기만의 고유한 영역과 공간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여가지고, 그죠? 동방에서 페르시아처럼 하나로 묶여가 막 모든 게 국왕 중심으로 해서 쫙 되어 있는 이런 거하고는 서로 구분 지어진다.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 갖다가 헤로도투스는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비헬라스인들의 무리한 국토 확장, 국가 확장과 그에 대한 누굽니까? 그리스인들의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그리스인들 간의 바로 대응이다. 그래서 원인은 뭡니까? 소위 말해서 페르시아인들이 팽창을 했던 것이고 그들의 정복 전쟁 그리고 팽창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게 되고 이 팽창에 대해서 순순하게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유를 쫓아서 그 자유를 지키려는 그리스인들의 거기에 대한 대응이 결국 이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때 당시에도 중요한, 그래서 서양 사람들한테는 이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그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디 보면은 중요한 하나의 그죠? 오죽했으면 19세기 때까지 자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이 자유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진보되느냐를 가지고 국가가 어떻게 또 변화 발전하느냐, 인간의 인류 역사가 변화 발전하는 걸 밝힐 정도로 자유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히스토리아 안에 그 페르시아인들이죠. 비헬라스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과연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다른 말로 이방인들, 다른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헤로도투스 자체가 그리스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동방에 있었던 이런 페르시아인들에 대한 인식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군데군데 적어 놓아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인들에 대한 혹은 페르시아인들이 아니라
또 그리스인들 이외의 다양한 다른 사람들, 민족들, 국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거 뭡니까? 내하고 다르니까 무조건 저는 적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문화 인류학적으로 본다면은 다른 문화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가 문화가 높고 저 문화가 낮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가치를 헤로도투스가 책을 통해서 인정합니다. 아, 그 나라는 거기에 그런 풍습이 있고 관습이 있고 그 문화로서 각각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다르죠. 사실 이 책이 유럽 중심주의, 그리스 중심주의라고 사실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19세기에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역사 서적들이 유럽에서 나온 서적들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다 뭐가 나오느냐? 유럽 중심주의예요. 유럽이 최고. 그죠? 유럽이 최고. 유럽이야말로 유럽에서 그리스 문명이 나오고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나오고 유럽에서 근대 민주주의가 나오고 근대 시민사회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럽이야말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이끌고 너같이 미개한 아프리카나 아시아는 우리가 통치해도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유럽 중심주의적 시각이 19세기의 서적에 군데군데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군데군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영화 300 보면서 계속 찝찝하게 2편까지 찝찝하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영화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숨겨진 연출, 감독의 내용은요. 누구만 계속 띄웁니까? 예, 스파르타인들만 계속 띄워요. 페르시아인들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스파르타 중심으로 그 영화를 전개시킵니다. 제가 보기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페르시아인들은 굉장히 괴상망측한 형태로 막 분장을 시킵니다. 막 주렁주렁 그래서 왕도 막 그죠? 막 오 하고 와 위대하다. 뭐 나는 관대하다. 웃기고 앉았네 그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영화 혹시 보신 학생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랍인들 혹은 페르시아인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벌써 감독 자체가 갖고 있었던 유럽 우월주의나 유럽 중심주의든. 그래서 그리스 스파르타 애들 전부 다 뭐 치클리 복권처럼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유럽 중심주의가 아니고 오히려 미국 중심주의로 굉장히 백인 우월주의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지금 보죠. 그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뭐 다민족 국가지만 뭐 옆으로 빗나가면 좀 이상하지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에 녹아 들어가지 않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그죠? 그 당시에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또 페르시아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스인들도 뭐하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의 어리석음을 또 비판하기도 하고 또 다른 타 민족, 타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던 제도 혹은 그 정치 체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스만 최고가 아니라는 거죠. 바다 건너서 이집트에서 하는 것, 바다 건너 페니키에서 하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면서 이거야말로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것들은 19세기 때 등장했던 어떤 그런 역사서보다 굉장히 결이 다른, 그죠? 차원이 다른 형태의 접근 방법이고 서술 방식으로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어디 보면은 헤로도투스가 어디 보면은 객관적인 그죠? 나름대로 잘 균형 감각 있게 그죠? 맞추어서 자기가 비록 그리스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잘 균형 감각 있게 글을 썼던 가장 그것이 또 높게 평가받게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리스인이라 걔가 와 잘한다 박수 이게 아니라 또 뭡니까 반대 그리스인 아닌 사람들을 마구 비난하는 이게 적과 아군 형태로 흑과 백, 참과 거짓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쫙 갈라가지고 적 아니면 아군, 참 아니면 거짓 이런 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저쪽도 좋은 거 있고 우리도 좋은 거 있고 이 다원적이죠. 다원적. 이 다원성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다양성이라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이 책에다가 적어 놓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세상살이를 얘기하면서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조금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자, 헤로도투스가 그 많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코 그리스인들만 자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마구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봤다는 것. 그렇죠? 이쪽도 맞고, 이쪽은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좋다, 나쁘다의 가치 평가가 아니라 고유한 문화나 문화에 대한 평가 자체를 그대로 가치를 인정해 줬다는 게 가장 이 책이 갖고 있는, 그죠? 그리고 왜 히스토리아를 썼던 헤로도투스가 역사의 아버지가 되는지를
밝혀주는 이야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세상살 이야기는 조금 뒤에 나올 거니까 간단하게 뒷부분 마치도록 하고요. 자, 중요한 거는 평가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히스토리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헤로도투스에 대한 평가 자체가 굉장히 엎치락뒤치락을 합니다. 사실은 그 시대의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좋은 평가, 나쁜 평가도 다 받고, 그 이후에 또 사실은 19세기까지는 이 헤로도투스가 투키디데스에 비해서 밀렸어요. 19세기까지는 투키디데스가 훨씬 더 평가를 제대로 잘 좋게 받았던 인물이었는데, 20세기 들어오게 되면서 역사학이 단순한 역사학 하나로만 가지는 게 아니라 주변 인근의 보조 학문들, 사회학, 지리학, 그 다음에 고고학, 인류학까지 이렇게 전부 다 포괄적으로 역사 연구를 하게 되고, 또 역사를 이렇게 보조학문까지 등장하게 되면서 이 헤로도투스의 히스토리아가 훨씬 월등하게 투키디데스의 히스토리아보다는 더 높게 평가가 받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이 히스토리아에 대한 평가 자체는 뭡니까? 20세기 와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됐다? 그냥 그죠? 투키디데스의 그냥 거짓말투성이, 그냥 소설 이야기 이런 식으로 막 평가받게 돼요. 사실 이거는 자, 역사 서술의 장르를 개척하고 확립한 역사의 아버지라는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 반면에 또 너무나 거짓말이 많이 들어가 있다. 거짓말쟁이. 이렇게 헤로도투스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고대 때부터 사실은 이 헤로도투스는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같은 시대나 같은 시대와 조금 뒤에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아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투키디데스. 투키디데스는 사실 그가 썼던 히스토리아뿐만 아니라 여러 책을 남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헤로도투스를 지그시 비꼬으면서 비판합니다. 저 책은 내가 보니까 나는 정확하게 사실 위주로 딱딱 적어가는데 저는 뭐 엉뚱하게 풍습도 적었다가 관습도 적었다가 지리 지형에다가 막 오만 것까지 막 갖고 와서 다양하게 막 거기다 보니까 이게 맞나 할 정도로 이런 민족이 있어 할 정도 이런 이야기까지 막. 그래서 투키디데스는 헤로도투스를 보고 거짓말장이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진실보다는 주로 흥미 위주의 그죠? 상문 작가를 비교하면서 동시에 헤로도투스를 동시에 비판을 했던 게 남아 있고요. 크테시아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헤로도투스를 비난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뭡니다. 거짓말만. 니 정말 안 갔잖아. 니 이집트 가봤니? 니 어디 메소포타미아 가봤니? 안 갔잖아. 니가 쓰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평가해버립니다. 극단적으로 평가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부정적인 평가로 봐야 되고요. 근데 부정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죠. 고대 때부터 그 시대부터 또 긍정적인 평가도 다 같이 받게 돼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죠? 유명하죠. 고대 그리스 철학의 마지막 최종 완성자이기도 했던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자연주의 철학가가 등장하게 되고, 그 이후에 소피스트가 등장하고, 소피스트의 반대편에 소크라테스가 등장하게 되죠. 소크라테스의 이른바 그리스 철학이 시작을 해서 플라톤을 거쳐서 맨 마지막 완성자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역사, 히스토리아, 그죠? 헤로도투스의 히스토리아를 보고 난 다음에 이 히스토리아 자체가 좀 다르다. 산문이니까. 모든 문장이 전부 다 시로 다 쓰는데 그냥 산문 형태로 딱 되어 있으니까 조금 다르구나. 그러면서 헤로도투스의 역사 서술을 산문 가운데서는 역사서 가운데서는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산문 글쎄 하지만 그래도 산문 형태로 쓰여진 역사책 가운데서는 정말 최고다. 이렇게 언급을 해줘요. 그리고 키케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말할 것도 없죠.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로마 시대 위대한 철학가자, 그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 이제 그 사람은 그가 썼던 법률론에다 대놓고 뭡니까? 사실 어디입니까? 키케로는 히스토리아와 그가 저자했던 헤로도투스를 역사의 아버지라고 막 극단적으로 평가합니다. 모르는 일부 책에는 키케로가 또 한편으로는 뭐 약간 비판한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거 부정이 다 동시에 섞여 있어요. 키케로 같은 경우에 히스토리아에 대해서 평가가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높게 평가하죠. 헤로도투스를 그래서 역사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리누스 같은 경우에는 역사의 건설자 중에 한 명이고 최고의 그죠? 역사 건설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평가는 고대 때 이미 있었어요. 고대 때 있었는데, 이러고 난 다음에 중세를 거쳐서 근대까지 쭉 오면서 사실은 히스토리아와 헤로도투스가 부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같은 동시대보다 조금 처졌지만 헤로도투스보다 투키디데스가 훨씬 더 많은 평가를 받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건데, 자, 여기 나오죠. 거짓말쟁이 아버지는 아까 나온 것처럼, 그죠? 투키디데스의 그늘에 가려서 19세기까지 적지 않은 학자들에게 믿을 수 없는 거짓기록만 잔뜩 남겨놓은 역사가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당시 헤로도투스와 히스토리아의 가장, 그죠? 평가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대 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 부분이 같이 내려오다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사라져버리고 결국 히스토리아에 대한, 헤로도투스에 대한 평가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19세기까지 내려오게 돼요. 19세기 내려왔다가 여기 나오죠.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이러한 비판 속에서 미케네 문명을 끼친 고대 이집트와 페니키아 인정하지 않으려는 유럽 중심주의 이데올로기가 여기 작동이 됐다 보시면 돼요.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 문명이, 그리스 문자가 어디서 왔습니까? 페니키아 문자 쓰는 거잖아요. 표 문자. 그게 써가 그리스 넘어가고 우리 알파벳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다면은 유럽 문자는 어디로 왔습니까? 페니키아인들한테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라 그럽니까? 고대 이집트가 갖고 있는 풍부한 이런 그저 문화, 이것이 또 어디로 건너갑니까? 크레타를 거쳐서 그 다음에 그리스 반도로 넘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실 굉장히 뭡니까? 여기 보면은 유럽 중심주의적인 시각이 이 하나의 이념 자체가 19세기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토리 안에는 다른 민족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높게 하죠. 유럽 중심주의 시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9세기까지 평가가 저평가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디입니까? 밝혀집니다. 너무 지나치게 유럽 중심주의. 유럽이 제국주의 시대 하면서 배운 게 뭡니까? 유럽 중심. 유럽이 아까 제가 그랬죠. 유럽이 모든 게 중심이다. 이걸 누가 배웁니까? 아시아에서. 일본이. 일본이 배워가 뭡니까? 일본이 최고다 해가 뭡니까? 우리나라 일제제국시대. 건너가 다 침공하고 다. 우리 할 때 뭡니까?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게 된 이유죠. 이런 것들이 일본이 좋게 배워가지고 아주 좋게, 나쁘게 배워가 나쁘게 쓰면 케이스가 되겠죠. 우리나라를 상대로. 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상대로 썼다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히스토리아 안에는 사실 유럽 중심주의 시각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평가를 낮추어 본 겁니다. 이것이 언제 이제 제대로 밝혀집니까? 20세기 와서. 20세기 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 상대주의. 그죠? 유럽 거래가 잘 나가면 뭐하노? 저들 치고받고 싸워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죠? 2차 세계대전 때 왜 터집니까? 제국주의 전쟁. 저들끼리 치고받고 싸웠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왜 됩니까? 히틀러가 연락가 싸워버립니다. 유럽들, 국가들끼리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는데 뭐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문명적으로 발전했는데 왜 우리끼리 싸우지?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이 아니야. 자각을 하게 되죠, 사실은. 사실 20세기 때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하여튼 이렇게, 이런 중심주의적인 유럽 중심주의 시각 때문에 사실은 헤로도투스와 히스토리아가 저평가받았던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20세기 와서야 마침내 히스토리아와 헤로도투스에 대한 평가가 바뀝니다. 그래서 문헌 위주 책 중심의 이런 전통적인 역사 연구 방식에 대한 비판이 조금씩 일어나게 되고, 동시에 역사뿐만 아니라 역사 주변에 있는 다양한 학문들, 역사와 인근 학문들, 혹은 역사와 관계 있는 근접 학문들이 굉장히 다양한 학문들이 뭡니까? 관심이 늘어납니다. 이제 인류학도 그렇죠. 지리학, 민속학 이런 것들. 그래서 이 히스토리아 안에는 그러한 인류학, 인류의 풍습, 관습, 그리고 지리적인 문제, 거기다가 다양한 민속적인 이게 다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딱 보니까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야, 정말 이미 2000년 전에, 그죠? 이미 벌써 기원전 400년 전에, 400년대 이미 벌써 헤로도투스가 히스토리아 이렇게 적었다는 거죠. 이거는 새로운 역사 연구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발생이 되고, 그래서 현존하는 지중해 세계의 최초의 역사서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와서 소위 말하는 근대 역사학이 단순한 문헌 위주의, 랑케 위주의 역사학, 정치 중심, 인물 중심의 그런 역사학에서 변화해가지고 사회학으로 나가고 문화 인류학으로 확장되고, 이렇게 역사가 점점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서 역사의 그 연구 지평이, 대상이 늘어나게 되면서 헤로도투스가 재평가를 받게 되고, 마침내 헤로도투스와 히스토리아가 제대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중요한 주 쟁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사실 조금 있게 되는데, 그 문제 제기는 여기 말한 것대로 헤로도투스의 역사와 19세기 이후에 확립된 근대 역사의 역사 개념은 사실 좀 차이점이 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헤로도투스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이후에 그 역사 같은 경우는 탐구적인 그런 이야기라면 19세기 역사학은 실제로 역사학 자체가 갖고 있는 근대 역사학은 소위 말하는 과학이라는, 그죠? 소위 역사 연구 방법론, 고유한 역사 연구 방법론, 사료 비판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이러한 연역적, 귀납적 연구 방법, 통시적, 공시적 연구 방법,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모여가지고 하나의 만들어진 역사학이거든요. 근대 역사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근대 역사학의 역사라는 개념하고 또 헤로도투스 시대 역사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평가 자체를 다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 있기도 하고, 사실 그 헤로도투스가 사실 투키디데스가 더 오래 명성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얻었는데 투키디데스에 비해 가지고 더 사실 헤로도투스가 더 저평가되다가 20세기 와서 사실, 그죠, 바뀌게 됩니다. 이런 두 양대 산맥이었던 헤로도투스의 히스토리아와 투키디데스의 히스토리아 자체가 서로 비교하는 주제가 시대적으로 혹은 공간적으로 또 문화사적으로 접근하는 혹은 전쟁사적으로 접근하는 데 오는 탐구하고 관찰하는 여건의 차이를 실제로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헤로도투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하기는 하지만 모든 걸 다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그중 일부를 이제 남거를 가져오기도 하고 직접 자기가 이제 보기도 하는데, 투키디데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쟁사를 펠로폰네소 전쟁사를 경험을 하면서 적게 됩니다. 그 헤로도투스의 히스토리아하고 투키디데스의 히스토리아 자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평가 자체를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지 동일한 선상에 놓고 평가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투키디데스의 히스토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리스 반도 안에서, 즉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 반도 안에의 패권 전쟁이 일어납니다. 서로 뭡니까? 스파르타하고 뭡니까? 아테네 사이에서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 사이의 충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투키디데스가 적었던 히스토리아예요. 즉 제목 이름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격이 좀 다르죠. 헤로도스 히스토리아는 헬라스인들과 비헬라스인들의 싸움이라면, 투키디데스의 히스토리아는 헬라스인들끼리 싸움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 되면은 헬라스인들이 중요해지니까 다른 이야기를 할 게 없죠. 그죠? 이게 다른 비헬라스인들을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나 내용 자체가, 그 주제 자체가, 적혀질 수 있는 주제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히스토리아에 대한 평가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히스토리아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세상살이 가운데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했죠. 히스토리아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평가받고 있고 20세기 와서 왜 그가 역사의 아버지가 됐는가 하면,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유럽 중심주의적인 이념 체제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세기까지는 그런 식의, 그죠, 유럽 중심주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아서 그걸 높게 평가했을지 몰라도 다른 책들은, 하지만 히스토리아는 그렇게 보면 저평가됐는데 20세기 와서 문화 상대주의가 등장하게 되면서 새롭게 평가받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소린가? 문화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높고 낮음과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문화는 문화 그 자체로서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를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가고 다원적인 국가로 가죠.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뭡니까? 농촌 총각이 결혼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 됩니까? 외국에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베트남 저쪽, 그죠, 중앙아시아에서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엄마가 다문화 가구정을 많이 이루어요, 실질적으로.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 그래서 그 나라 문화가 낮아.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즉 미국이나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에서 오면은 그 나라가 우리가 잘 사니까 최고, 이래야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문화라는 거는 그 나라, 그 국가, 민족이 갖고 있는 고유성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뭡니까?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실제로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경험했던 거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히스토리아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한번 다시 되새기면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는데, 제가 처음에 독일에 공부를 하러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갔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독일에 공부하러 가서 대학 입학을 위해서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을 쳤습니다. 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열심히 독일어 공부하고 갔는데 불구하고 처음에는 잘 안 돼가 제가 이제 낙방을 하고 의학 학원에 갔습니다. 그 의학 학원은 대학교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추천해줘서 제가 그 학원에 갔어요. 가서 이제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학원에 이제 한 클래스가 딱 있었어요. 이제 등급 따로 쫙 있는데 한 클래스 제가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그 안에는 이제 독일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각 나라마다, 유럽의 각 나라마다 여러 학생들이 많이 와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프랑스 애들도 있었고, 영국 애들, 또 뭐 루마니아, 불가리아, 터키 애들, 저같이 한국에서 온,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그때 당시 아마 중국 학생도 거의 제가 갔을 때는 없었고요. 한국하고 제 말고 한국인 한 분 더 계셨고, 나이가 좀 많으셨는데 있었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가운데서 터키 학생 하나가 내인데 와가지고는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한국에서 왔지? 90년대 이야기입니다. 제가 90년대 또 유학 갔기 때문에. 한국 왔지? 야, 너 나라 개고기 먹지? 개고기 맛 어때? 그럼 내가 띵 받았어요. 에이? 이게 뭔 소리야? 웬 개고기? 그때 당시 저는 개고기가, 우리나라가 사실 제가 90년대 80년 학번인데 90년대 그때 개고기인 게 좀 부끄럽죠. 해외 나가면은.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에 뭐 말을 해주고 싶어도 이 녀석이, 죄송합니다. 그 터키에서 온 친구가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도 제가 말 표현이 부족한 거예요. 독일어도 딸렸고 영어도 딸렸고 뭔가 확실하게 뭔가 해주고 싶은데. 근데 말을 못해가, 그때 당시 제 답이 그 터키 친구한테 했던 답이 뭐냐면요. 야, 내 그거 안 먹어봤다. 내한테 묻지 마라. 여러분들 같으면은, 여러분 외국인 사람이,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야, 너 나라 옛날에 개고기 먹었지? 야, 그거 말이 되냐? 개가 어떻게 식용이 돼?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저는 그때 당시에, 대학교 졸업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잘 못해가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난 그런 거 안 먹었으니까 내 때 묻지 마라 그랬습니다. 사실 굉장히 대답이 현명하지 못했죠. 제가 그때 가진 사실 언어적인 습과 좀 더 통찰적인 게 있었다면 제가 훨씬 더 좋은 대답을 했을 텐데, 제가 그때까지 그게 답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정식으로 통과를 하고, 그 친구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헤어져 버렸고요. 정식으로 통과해서 대학에서 들어가서 이제 독일 친구들하고 막 정식 역사 수업을 받고 재밌더라고요. 저는 원래 하고 싶은 공부니까 가서 막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막 이런 것들이 좋아서 하고 있는데, 독일 친구 가운데 친한 친구가 많이 생기겠죠. 같은 클래스에도 있고 같은 반에도. 지금 뭐 독일은 실제적으로 학년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수업 들으면 같이 친해져요. 같이 팀플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연히 한 친구가, 야, 건우야, 야, 니 어제 우리 TV에서 보는데, 야, 너그 나라 남한에서 우리 세퍼트, 독일 세퍼트 있잖아요.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매달아 놓고 막 때리가 죽여가지고 그래 먹더라.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어디서 텔레비전 그게 나오던데 그랬더니 뭐 어디 나오더라. 니 혹시 재방송 언제 한다든지 한번 봐라. 그렇게 재방송 제가 봤어요. 와, 충격적이더라고요. 독일 개그 세퍼트를 뒤집어 엎어가 막 이렇게 때려가지고 그다음 막 그 탕에 넣어가 삶아가 먹는 그런 장면이 막 그대로 나오는 거야. TV. 예. 그 내가 어이구. 이제 그 다음에 만났어, 그 친구. 니 봤냐? 그랬길래, 봤다.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그래, 뭐, 야,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거래 개고기 먹는다, 어쩌라고. 난 그러고. 야, 너그 나라 보니까, 독일은 재밌는 게, 독일은 말고기를 중세 때부터 먹었어요. 내가 그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독일은 중세 때부터 말고기 먹었잖아. 우리나라 말고기 안 먹고, 우리나라는 개고기 먹는다. 누구, 그거 뭐, 말고기 먹는 거라, 우리 개고기 먹는 거라, 뭐가 차이 나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갔어요. 저는 그때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말고기 안 먹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기구하고 보니까, 제주도 가니까 말고기 천지되어 보니까 황당히 죽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 내가 그때 말 잘못했다 생각이 드는데, 그건 딴 이야기고.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그것도 사실 정답은 아니죠. 제가 이제 학업이 끝나갈 무렵에 박사과정 들어가서 교수님하고 지도교수님하고 이제 충분히 이야기되고 거의 눈앞에 박사학위 논문이 거의 끝나갈 무렵쯤 됐는데, 제가 아시는 지인 교수님께서, 김 선생, 내가 여기 지금 한국인데, 내 제자가 하필 김 선생이 공부하는 그 대학에 지금 공부하러 간다더라. 그러니까 내가 딴 거는 다 도와줬는데 방을 못 구해주니까 내가 제자를 보낼 테니까 방을 좀 같이 구해줄 수 있느냐 하니까, 왜 뭐 보내십시오. 뭐 그 정도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제가 아시는 그 지인 교수님의
제자가 날라왔더라고요. 자기가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공부하고 싶다고. 법학을 공부하러 왔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 방을 구하러 돌아다니는데, 해필이면 방을 구하러 갔는데, 그 친구는 독일을 잘 못하니까 제가 이제 통역 겸 안내 역할을 하죠. 들어가는데 아주 방이 좋더라고요. 그 바깥, 그때 독일 남자 바깥 분이 의사였고, 아내 분은 완전히 이제 전형적인 가정주부였는데, 방이 큰 방에 그 중에 일부 방 하나를 이제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대학생한테 이제 월세를 준다고 그래서 그걸 학교에서, 학교에, 독일은 학교 안에 복도방이 있어요. 그걸 이제 중개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니까 면담을 했죠. 방 주인하고, 그 집 주인하고 이제 면담을 했는데, 방이 너무나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가격도 싸고. 그리고 학교하고 가깝고. 그래서 너무 조건이 좋아가지고, 여기 들어갈 수 없겠냐.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해서 지금 사실은 면접 보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집에 큰 개가 한 마리 그 집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뛰길래, 야, 흰 개인데, 커다란 흰 개가 왔다 갔다 하길래, 걔가 이렇게 썩 만져보고, 독일은 개 함부로 만지면 안 되거든요. 만져도 되냐 그랬더니, 만져보라 그러니까 만지니까, 역시 안 해야 될까. 개 주인이 아닌 사람이 만지면 독일개 싫어해요. 그래서 막 고기 털들이면 딱 쳐다보더라고, 저를. 너 누구야? 이런 꼴. 내가, 야, 독일 말로 앉아. 그랬더니, 내 말 안 들어요. 죽일 말만 딱 들어, 진짜. 앉아! 그랬더니, 내가 눈 딱 레이저 쏘면서 앉아 그랬더니, 제 말 안 듣더라고요. 근데 주인이 부르니까 싹 가더라고요. 와, 훈련 잘 됐는 개던데. 근데 그 개가 왔다 갔다 거 보고, 이제, 주인이 우리 이제 차를 대접하고 싶다. 그러니까 차를 한 잔 마시면 얘기 좀 하자. 그러길래 차를 이제 3잔 갖다 놓고 이제 마시면서 그 개를 보더니만 한국에 개 먹는 문화가 있지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래, 있습니다. 하지만 개를 먹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이고, 문화라는 것은 어느 문화, 즉 유럽 문화가 최고가 아니지 않느냐. 유럽 문화가 뛰어났으면 전쟁이 왜 났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기존의 모든 상식을 총동원해서 이것이 문화고, 문화는 그 나라 고유한 고유성이 있다. 이걸 이제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인정은 한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경우가 드물고, 과거에 있었지만 고유한, 그죠? 하나의 문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문화상대주의를 얘기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 안 주인이 박수를 탁 치면서 맞다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사실은 내가 이 방을 주고 싶은 사람은 유럽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싶었대요. 아시아나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문화권에 있는 사람을 이 방을 줘서 자기의 좀 다른 문화적인 부분을,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딱이다. 아시아의 문화,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라고 내가. 그래서 막 제가 그 사람이 근데 이제 독일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이게 잘 될까요? 그러더라고. 독일어는 늘 여기서 공부하면 빨리 는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시냐? 근데 다행히 제가 그때 당시 좋았던 게, 그 여자분이 제가 다니던 대학을 다니던 같은 과는 아니었는데 학생이셨어요, 과거에. 그리고 제 지도 교수를 아시더라고요. 내 그 수업은 못 들었지만 그 수업이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더라고. 제 지도 교수님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튼 간에, 그래가지고 그 교수 안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그 제자라 그랬더니만, 그러냐 그러면서 막, 그래서 이제 역사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저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결국 보증인이 됐죠.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전화하시라. 내가 책임지고 이 사람은 보증인이 되겠다 해서, 저를 믿고 그 친구한테,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면접이 끝나고 돌아가라 그러길래 집에 왔죠. 사실 저는 그 방이 정말 좋았거든요. 제가 이사를 하고 싶을 정도로, 제가 그 방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좋았는데, 그때는 저는 이미 결혼해가지고, 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방을 못 들어가죠, 실제로는. 그죠? 근데, 그래서 결국 2, 3일 기다리니까 전화가 저한테 딱 오더라고요. 딱 오더니만, 미스터 킴, 내가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유럽 사람들보다는 아까 내가 말했는 것처럼 새로운 아시아의 문화를 좀 접하고 싶으니까, 미스터 킴이 보증을 확실히 써주고, 자기한테 확실히 해준다면 자기는, 미스터 킴의 친구, 제가 친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를 내가 놓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좋다 해가지고 그 친구 바로 전화가 불러가지고 곧바로 계약서 쓰러 가가지고 계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럽 사람들, 독일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유럽 중심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상살이라는 게 어느 특정한, 제가 말씀드렸죠. 문화라는 것은 문화가 그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을 해주면 됩니다. 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걔가 좀 경제적으로 못 산다 그래서 폄하하고 낮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문화는 그들 나름대로의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문화를 가지고 높낮이를 평가하지 마라.
경제력이 좋은 부자인 나라에서 왔다 그래서 그 나라 문화가 높고 가난한 나라가 문화가 낮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접근 방식이고, 그렇다면은 이런 문화 상대주의가 모든 문화에 그죠? 적용돼야 되는가? 모든 문화에도 적용돼야 되는 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럽 어떤 특정 국가의 문화 중심주의도 큰 문제지만 문화 상대주의 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문화 상대주의를 모든 걸 끝으로 끌고 가버리면 모든 것이 문화가 돼버려요. 모든 것이 그냥 그래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 식인 문화가 있거든요. 사람 제사해가지고 먹는. 그리고 인도에 가면은 샤띠라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은 아내도 같이 따라 죽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 왜? 남편의 재산이 고스란히 며느리인데 가기 때문에 시댁에서 안 좋아해요. 시월드가. 그래서 같이 죽어버리고 그 재산을 다시 남편 집으로 보내기 위해서. 남편이 죽으면 전부 다 따라 죽어야 됩니다. 샤띠라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화라 그래서 모든 걸 전부 다 문화로 인정해 주느냐? 그렇지가 않고 어떻게 한다? 문화도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 생명의 존중, 인간 권리에 대한, 그죠?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 안에서 문화 상대주의를 인정해 줍니다. 모든 걸 다 문화로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인간의 생명을 해치거나 인간의 권리를, 존엄한 권리를 낮추거나, 그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문화로 인정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것이 수정될 수 있도록 또 보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 히스토리아의 평가 그리고 헤로도투스가 그 오래된 예전 시간에 오랫동안 저평가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철저하게 그리스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중심적인 시각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헤로도투스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바로 그가 썼던 책과 그가 이런 유럽 중심주의적인 오랫동안 독특해 있었던 19세기 제국주의에 있었던 이런 독특해 있었던 중심주의 시각에 벗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재평가받게 되고 새롭게 그를 역사의 아버지라는 호칭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고정화되어 있는 그런 관념들이나 그게 항상 뭡니까? 다원적으로, 상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또 있고, 물론 철학을 우리가 공부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삶 속에서 내가, 그죠? 존중받고 싶으면 상대방부터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야 될 이야기들이에요.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내가 집안에서 아들로서, 가장으로서, 그죠? 다양한 방법을 소중한 만큼 상대방도 역시 그 집안에서 아들로서, 자식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한 명의, 그죠?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헤로도투스가 실제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책을 써냈다는 것. 바로 이것이 헤로도투스가 우리한테 지금까지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돼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스토리아를 생각하면서 항상 비록 그리스인이 썼지만 이 책은 바로 굉장히 비그리스인들한테도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책보다도 균형 감각을 잘 갖고 있었던 그런 책이라는 것. 또 그가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근대화됐던, 그죠? 고대임에도 불구하고 20세기에 혹은 21세기에 근대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잡다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헤로도투스의 히스토리아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나는 내 사고나 내 생각 속에 혹시 너무 내가 그죠? 공부 잘한다 그래서 내가 부잣집이라 그래서 내가 뭐니까 내가 반장이니까 그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다는 좀 표현 그렇지만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예의와 보니까 사람의 배려, 존중은 가장 기본적인 인성을 키우는데 핵심 내용이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을 그르는 방법상에서 이 책이 다 쓰여졌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간에 장시간 여러분들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고맙고 저 강연은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